엄마, 새 친구랑 놀고 있어. 딸아이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그날 밤 아이 방에서 들려온 것은 분명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다른 아이가 딸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숨막히는 공포,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11월, 고원지대의 냉기가 살갗을 파고들며 축축한 곰팡내와 흙냄새를 실어날랐다. 민준의 가족은 안개마을로 이사온 지 사흘째였다. 건설 회사 스캔들에 휘말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후 도시를 떠나기로 한 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마을 끝자락 악명 높은 귀목숲을 등진 낡은 한옥은 그들이 남은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집은 삐걱거렸고 몇 해 전 홀로 살던 노파인 전 주인이 원인 모르게 죽은 뒤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동정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귀목숲에 대한 속삭임,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 사라진 아이들 이야기는 아내 서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45세 민주는 애써 강인한 척하며 아내와 딸을 안심시키려 집을 수리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이곳 특유의 무겁고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에서 오는 냉기를 느꼈다. 안개는 늘 자욱하여 마을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듯했다. 밤이 되면 벌레 소리마저 침묵에 잠겨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정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40 초반의 아내 서연은 눈가에 늘 불안한 기색이 서렸다. 밤중에 정체 모를 삐걱거림, 창밖을 스치는 그림자,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잠 못 이루었다. 마을 부인들은 딸 하윤을 숲 근처, 특히 하해 진후에는 절대 가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숲은 자기 것을 지키지,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10살 된 딸 하윤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는 듯했다. 말이 줄고 마당을 배회하며 마른 나뭇가지나 기이한 돌멩이를 주었다. 때때로 서연은 딸이 마당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물으면 하윤은 새 친구와 논다고만 했다. 민주는 아이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이라 일축했다. 셋째 날 오후 민준이 울타리를 고칠 때 하윤은 늙은 감나무 아래 혼자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해가 빨리 지고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민준이 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불안감이 등골을 훑었다. 하윤아. 어디 있니? 침묵, 진정한 공포가 밀려왔다. 서연도 뛰쳐나왔다. 애가 어디 갔어요? 집 안팎을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민준이 손전등을 들고 숲 가장자리로 뛰어가려 하자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 딸이 없어졌다고. 민준은 뿌리치고 숲 가장자리를 비췄다. 바로 그때 하얀 안개 속에서 하윤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완전히 침착했고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다. 손에는 투박하게 깎은 작은 나무 인형이 들려 있었다. 텅 빈 눈구멍만 있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어딜 갔던 거니? 서연이 달려가 아이를 껴안았다. 하윤은 눈을 비비며 인형을 들어 보였다. 이거 주우러 갔어요. 친구가 줬어요. 어떤 친구? 민준이 다급히 물었다. 나무 속 친구요. 하윤은 천진난만하게 등 뒤에 희미한 숲을 가리켰다. 오싹한 한기가 민준과 서연의 등골을 훑었다. 아이를 서둘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날 밤 하윤은 나무 인형을 꼭 껴안고 잠들었다. 서연은 인형의 텅 빈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보는 듯해 잠들 수 없었다. 자정 무렵 서연은 이상한 냉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아주 작은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하윤이 잠든 방구석에서 들려왔다. 하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른 아이가 딸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속삭임이 멈추자 찾아온 정적은 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뼈를 내는 냉기에 잠을 깼다. 서연은 침대 구석에 무릎을 감싸 안고 나무 인형을 꼭 쥔 채 잠든 하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막연한 불안감이 민준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 마당 밖 안개 속을 외로운 반딧불이 하나가 깜박이며 날아다녔다. 하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몽유병 환자처럼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윤아, 어디 가니? 서연이 소리치며 아이를 붙잡으려 했다.
하윤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동시에 애절하고 마성을 띤 기이하고 오래된 자장가가 숲 쪽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엄마, 하윤이 숲 가장자리에서 외쳤다.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기괴하고 뒤틀린 환희가 서려 있었다. 민준과 서연이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숲 가장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윤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반딧불이도 사라졌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자장가는 멈추지 않았다. 더욱 깊고 애절해졌고 이제는 등 뒤에 낡은 한옥, 바로 그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공황 상태가 그들을 덮쳤다. 자장가는 집 안을 떠돌았다. 민주는 문득 하윤이 말했던 나무 속 친구와 나무 인형을 떠올렸다. 침실로 달려가니 인형은 텅 빈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인형을 만지자마자 집안의 자장가가 갑자기 뚝 그쳤다. 그는 인형을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숲 가장자리 앞에 섰다. 내 딸 돌려줘. 뭘 원하든 말해. 인형을 높이 쳐들었다. 갑자기 숲속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날카롭고 조롱 가득한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슬프고 오래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난감, 예쁘구나. 가지고 놀아라. 찾지 마라. 이젠 숲의 것이다. 그 목소리는 민준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바로 그때 하윤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다. 옷은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윤아. 괜찮니? 서연이 달려가 아이를 살폈다. 민주는 나무 인형을 땅에 던져버리고 딸에게 달려갔다. 누가 너랑 얘기했어? 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까 들었던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가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빠, 찾지 마세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하윤이, 여기, 즐거워요. 그리고 아이는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하윤은 몇 시간 후 깨어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과묵해졌고 종종 나무 인형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서연은 딸이 귀목숲의 무언가에 씌었다고 확신했다. 마을 가게 노파는 귀목, 구이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숲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라고 했다. 그들은 친구를 갈망하며 때로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빌려 동반자로 삼는다고 했다. 대개 따님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모양이야. 노파는 또한 산속 소수민족들이 영혼을 달래기 위해 행했던 고대 의식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하윤이 가져온 것과 똑같이 생긴 나무 형상과 관련이 있었다. 서연은 앵마기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집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옮겨졌다. 한밤중에 노크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하윤의 방에서 나무 인형이 저절로 사라져 가족의 낡은 제사상 위 조상들의 사진 한가운데 버젓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민주는 초자연적인 힘이 가족을 노리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저녁 하윤이 침대에 앉아 나무 인형을 들고 마른 나무 뿌리로 만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아이는 갑자기 완전히 낮고 탁하며 오래된 목소리로 말했다. 왔어. 놀고 싶대. 숨바꼭질. 못 찾으면 잡혀가. 영원히. 하윤의 손에 들린 나무 인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과 마주했다. 인형의 텅 빈 두 눈구멍은 마치 그를 빨아들이는 두 개의 심연처럼 검게 가라앉는 듯했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날 밤 하윤의 입에서 나온 소름 끼치는 경고는 민준과 서연의 마음에 독약처럼 스며들었다. 하윤은 점점 더 멀어졌고 눈에는 공허하면서도 어두운 무언가가 비쳤다. 어느 날 아침 부엌 문 맞은편 축축한 회벽에 마치 젖은 진흙으로 찍은 듯한 작고 검은 손자국들이 가득했다. 어린아이 손 크기였지만 기형적이고 뒤틀린 모습이었다. 민준이 닦아내려 했지만 이미 깊숙이 스며든 듯했다. 민준은 집안을 뒤지다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을 발견했다. 1930년대 근처 커피 농장 관리인이었던 뒤부아라는 프랑스인의 일기였다. 뒤부아는 자신의 어린 딸 아멜리가 숲 가장자리에서 숲속 친구가 준 기이한 나무 인형을 가져온 후 이상한 병으로 죽었다고 썼다. 딸이 인형에 집착하고 성격이 변하고 이상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뒤부아는 딸이 숲의 정령에게 빼앗겼다고 믿었다. 역사가 끔찍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의자들이 갑자기 저절로 움직였다.
식탁 위의 그릇들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벽을 향해 날아가 산산조각 났다. 등유 램프가 심하게 흔들렸다. 집은 마치 거대한 손이 흔드는 것처럼 흔들렸다. 하윤은 혼란 속에서 가만히 앉아 나무 인형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이한 미소를 살짝 지었다. 모든 것이 잠시 가라앉았을 때 서연이 낮은 공포의 신음과 함께 침실 창문을 가리켰다. 희미한 달빛 아래 창문 바로 밖에 작고 깡마른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잘 보이지 않았다. 오직 원한과 갈망으로 가득 찬 번뜩이는 두 눈만이 하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르고 검은 손, 부엌벽의 손자국과 똑같은 을들어 하윤에게 손짓했다. 하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안 돼! 민준이 소리치며 하윤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다. 창밖에 소름 끼치는 그림자는 사라졌다. 민준은 귀목숲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미친 짓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가게 노파는 마지못해 소금 주머니와 마늘 한쪽을 건네며 숲속 깊숙한 곳에 버려진 사당에 대해 알려주었다. 귀목숲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무겁고 축축하며 싸늘했다. 감시당하는 느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숲은 마치 그와 심리게임을 하는 듯 풍경이 계속 변했다. 2시간쯤 헤맨 끝에 그는 벼락 맞은 고목들이 많은 지역과 마른 가을을 발견했다. 뒤부하의 딸이 인형을 주운 곳이었다. 바로 그때 벼락 맞은 나무들 쪽에서 어린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덤불을 헤치자 검게 탄 고목 아래 작은 빈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텅 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양한 시대의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타르처럼 검고 끈적한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일제히 마르고 검은 손을 민준을 향해 뻗었다. 이것들은 숲에 갇힌 아이들의 영혼, 귀목, 구이무들이었다. 민준은 빈터 주변 검게 탄 나무 주위에 작은 돌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의 정중앙에는 수십 개의 나무 인형이 땅속 깊이 박혀 있었다. 하윤이 가져온 것과 똑같았지만 더 낡고 썩었으며 텅 빈 눈구멍만 있는 무표정한 얼굴들이었다. 하윤이 가져온 인형은 선물이 아니라 매개체, 하윤을 이 소름 끼치는 세계와 연결하는 끈이었다. 그가 인형들을 파괴해야겠다고 생각하자마자 주위의 아이 유령들이 일제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십 쌍의 텅 비고 심연처럼 검은 눈이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원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침묵의 비명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숲은 그를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 했다. 민주는 자신이 어떻게 숲을 빠져나왔는지 몰랐다.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땅거미가 질 무렵 집에서 멀지 않은 숲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다.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서자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작고 낡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마루판 밑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검은 머리카락 탈에 부러진 작은 은팔찌 그리고 한지에 쓰인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서연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서 외할머니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자신의 집안을 괴롭혀 온 어두운 비밀을 고백했다. 서연의 증조할머니가 지난 세기 초 이 지역에 살았는데 숲 가장자리의 땅을 친오빠에게서 빼앗기 위해 귀목숲 무당을 찾아가 오빠를 해치는 저주를 걸었다는 것이었다. 대가는 끔찍했다. 그녀의 가문은 숲의 영혼들에게 피부티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몇 세대마다 가문의 아이 한 명, 주로 첫째 딸이 영혼들에게 제물로 선택되어 숲으로 끌려가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자신이 그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도망쳤다고 했다.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에게 절대 이 땅으로 돌아오지 말고 자손들을 귀목숲 근처에 가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진실은 상상보다 끔찍했다. 그들의 가족을 괴롭히는 것은 가문의 저주, 대대로 이어져 온 피의 빚이었고 의도적으로 하윤을 노리고 있었다. 서연은 저주를 뿌린 여인의 후손이었고 하윤은 이 세대에서 선택된 재물이었다. 나무 인형은 선택의 표시였다. 바로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하윤이 갑자기 일어섰다. 아이의 눈은 이제 완전히 검게 변해 흰자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끔찍하고 뒤틀린 미소가 아이의 순진한 얼굴에 넓게 퍼졌다. 그리고 이중으로 겹쳐진 목소리,
숲 영혼의 슬픈 목소리와 어린아이의 날카롭고 원한에 찬 목소리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찾았다. 이제 빚 갚을 시간이야. 우리랑 놀자. 영원히. 하윤의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어두운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며 모여들었다. 하윤의 손에 들린 나무 인형이 희미한 녹색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윤의 입에서 나온 이중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여자 저주만 건 게 아니야. 오빠의 첫째 아이의 피를 써서 숲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어. 피는 피로, 빚은 피로 갚아야 해. 서연의 증조할머니는 잔인하게 오빠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조카를 사악한 주술의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하윤이 갚아야 할 빚은 오래전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이의 영혼, 바로 지금 아이의 몸을 점령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직접 갚아야 할 피의 빚이었다. 삐걱거리는 한옥은 지상의 지옥으로 변했다. 문과 창문들은 격렬하게 닫혔다. 집 주위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하윤, 아니 아이의 몸을 점령한 존재는 집 한가운데 서서 검게 변한 눈으로 민준과 서연을 꿰뚫어 보았다. 나무 인형은 차가운 녹색 빛을 뿜어냈다. 내 딸 돌려줘. 민준이 외쳤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하윤의 몸 안의 존재가 날카롭게 웃었다. 돌려줘. 이 아이는 우리 거야. 빚이라고. 피는 피로 갚아야 해. 서연은 딸을 점령한 존재의 검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니? 존재는 잠시 멈칫했다. 이름 없어. 그냥 재물. 이름이 있어야지. 서연이 소리쳤다. 그 아이도 사람이었어. 내 증조할머니의 조카였어. 기억되고 해방될 자격이 있어. 존재가 다시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해방은 없어. 오직 복수뿐. 너희 가문은 대가를 치러야 해. 벽의 검은 그림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주는 바닥에 뒹구는 벌목돌을 보았다. 나무 인형을 파괴해야만 했다. 그는 인형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인형에서 나온 녹색빛의 에너지 흐름이 그를 강타해 벽에 부딪히게 했다. 존재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엄마, 이제 엄마 차례야. 빚 갚을. 그것은 천천히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바로 그때 민주는 마룻바닥에 흩어진 외할머니의 유품을 보았다. 서연 씨, 당신 피를 써요. 민준이 외쳤다. 저주를 풀기 위해 당신 자신의 피를 써요. 서연은 부러진 은팔찌 조각을 주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베었다. 검붉은 선혈이 터져나왔다. 나는 서연, 죄를 지은 자의 후손이다. 서연이 외쳤다. 내 피로 이 빚을 갚겠노라. 이것을 받고 해방되어라. 내 딸을 놓아주어라. 그녀는 피 묻은 손을 하윤을 향해 내밀었다. 하윤의 몸 안의 존재는 멈칫하며 흘러내리는 선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검은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윤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나무 인형의 녹색빛도 희미해졌다. 존재는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원한과 고통, 그리고 어딘가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짙은 검은 연기가 하윤의 입에서 뿜어져 나와 서연의 피 묻은 손을 향해 날아가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하윤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나무 인형이 아이의 손에서 떨어져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바람소리도 잦아들었다. 평범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과 서연은 하윤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고르게 숨을 쉬었고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해냈다. 바로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을 부축하고 깊이 잠든 하윤을 안고 귀신 들린 집을 떠났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들은 밤길을 걸어 마을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빠른 시외버스를 타고 안개마을을 떠났다. 버스가 안개 자욱한 계곡을 빠져나갈 때 민주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희미한 귀목숲을 보았다. 저주가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면 단지 잠시 잠들어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는 안개마을을 벗어났지만 과거의 유령, 가문의 저주, 그리고 낡은 한옥에서의 끔찍했던 밤들이 영원히 그들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일부가 될 것임을 알았다. 안개마을에서의 마지막 밤은 끝났지만 악몽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